위가 쓰리고 혈관이 막히고 신장까지 걱정되시는 분들, 이 세 가지를 한 번에 잡아줄 수 있는 채소가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바로 양배추입니다. 딱 한 가지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양배추 좋다고 아무렇게나 드시다간 오히려 신장에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아니, 신장에 좋다고 먹고 있었는데 독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걸 모르고 드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정말 많아요.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양배추를 어떻게 드셔야 내 몸에 진짜 약이 되는지 정확하게 아실 수 있습니다. 우리 밥상에서 워낙 친숙한 채소다 보니 그냥 지나치기가 쉬운데요. 사실 양배추는 어르신 건강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채소 중에 하나입니다. 미국 신장학회에는 신장 환자에게 권장하는 채소 목록에 양배추를 공식적으로 포함시켰어요. 국립암센터에서도 양배추에 들어있는 항암 성분에 대한 연구를 꾸준히 이어오고 있고요. 이렇게 국내외에서 과학적으로 검증된 채소가 바로 양배추입니다. 제가 앞서서 양배추 잘못 먹으면 신장에 나쁠 수 있다 그랬죠. 바로 함께 먹는 음식 때문이에요. 아무리 좋은 양배추라고 해도 조합이 잘못되면 오히려 신장을 망칠 수 있는데요. 양배추 드실 때 주의하셔야 될 조합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양배추랑 함께 드시면 안 되는 음식 첫 번째는 시금치입니다. 시금치 정말 건강한 채소죠. 시금치에는 옥살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이 옥살산이 양배추의 칼슘 성분과 만나면 옥살산 칼슘이라는 물질이 만들어져요. 체내에 조금씩 쌓이다 보면 신장결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신장 건강을 위해 열심히 양배추를 챙겨 드셨는데 시금치와 함께 드시는 것 하나로 오히려 신장에 부담을 주는 상황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둘 다 건강에 좋은 채소니까 함께 먹으면 더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마음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두 번째는 포도인데요. 포도는 당분이 굉장히 높은 과일이에요. 한 송이만 먹어도 혈당이 빠르게 치솟을 수 있거든요. 포도는 소화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는 과일인 반면에 양배추는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소화 속도가 느린 편입니다. 이 둘을 함께 드시면 소화 속도가 서로 달라서 장 안에서 발효가 일어나게 돼요. 가스가 차고 소화불량이나 복부백만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혈당이 높아지면 신장 안에 있는 아주 가느다란 실핏줄들이 조금씩 손상되기 시작합니다. 이 실핏줄들이 바로 신장에서 피를 걸러주는 핵심 통로거든요. 이 통로가 망가지면 노폐물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게 되고 걸러져야 할 단백질이 소변으로 빠져드는 단백뇨로 이어질 수 있어요. 단백뇨가 생긴다는 건 신장이 이미 상당한 손상을 입었다는 신호거든요. 실제로 당뇨가 오래되면 신장 기능이 떨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양배추로 신장을 열심히 챙기면서 정작 포도로 혈당을 끌어올리면 애써한 노력이 반감되는 거예요. 바나나나 망고처럼 당분이 높은 과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양배추 드시는 날은 이런 고당도 과일과는 따로 드시는 게 신장 관리 측면에서 훨씬 유리합니다. 이렇게만 들으면 양배추 먹지 말아야 되나?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양배추의 좋은 효능이 너무 많아서 포기하기엔 너무 아까운 식품이에요. 그럼 양배추 안에 정확히 어떤 성분이 들어있길래 이렇게까지 주목받는 건지 핵심부터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배추의 가장 대표적인 성분은 비타민 U입니다. 이름이 생소하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요. 이 성분은 양배추에서 처음 발견된 성분이에요. 위 점막을 보호하고 손상된 세포를 되살리는 역할을 합니다. 위염이나 위궤양이 있으신 분들 또는 속이 쓰리고 더부룩한 날이 잦으신 분들께 특히 유리한 성분이에요. 실제로 일부 위장약 성분표에도 비타민 U가 들어있을 만큼 위 건강에 있어서는 약과 맞먹는 채소라고 봐도 될 정도입니다. 그 다음은 설포라판이라는 성분인데요. 어려운 이름이지만 하는 일은 아주 중요해요. 혈관 안에서 혈전이 생기는 것을 막아주는 성분입니다. 혈전이라는 건 쉽게 말씀드리면 피가 굳어서 덩어리지는 현상인데요. 이게 혈관을 막으면 심장병이나 뇌졸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설포라판이 바로 그 위험을 사전에 줄여주는데 도움이 되는 겁니다. 대장 건강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준다는 연구 결과도 있고요. 비타민 K도 빠질 수 없습니다. 뼈를 튼튼하게 하는데 도움을 주고 뇌의 신경 손상을 늦춰주는 역할도 합니다. 알츠하이머, 즉 치매 예방과 관련된 연구에서도 비타민 K가 꾸준히 주목받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성분보다 어르신들에게 더 중요한 특성이 양배추에는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양배추의 낮은 칼륨 수치입니다. 신장이 약해지면 가장 먼저 조절해야 되는 것이 바로 칼륨
칼륨 섭취인데요. 칼륨이 몸 안에 쌓이면 심장박동이 불규칙해지거나 근육 경련이 생길 수 있거든요. 바나나, 감자, 토마토 같은 채소와 과일에 비해 양배추는 칼륨 함량이 훨씬 낮습니다. 그래서 미국 신장학회가 공식적으로 양배추를 신장 환자에게 권하는 채소 목록에 올린 겁니다. 칼륨이 많은 채소는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지만 양배추는 부담 없이 식이섬유와 항산화 성분을 고스란히 드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꽤 계세요. 방울 양배추는 어떤가요? 일반 양배추랑 다른가요? 사실 방울 양배추는 양배추에서 한 발 더 나아간 버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비타민 K는 하루 권장량의 156%, 비타민 C는 83%나 들어있고요. 설포라판 함량도 일반 양배추보다 훨씬 높아서 암 예방 식단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건강 전문가들 사이에서 꾸준히 주목받고 있는 채소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양배추의 핵심 성분을 훨씬 진하게 농축시켜 놓은 채소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직접 찾아봤습니다. 싱싱연구소에서 소개하는 제구 한림산 GAP 인증 방울 양배추인데요. GAP 인증이라는 건 우수 농산물 관리 인증으로 재배부터 출하까지 전 과정이 안전하게 관리됐다는 공인된 증거입니다. 제주 한림은 청정 자연 환경으로 유명한 곳이잖아요. 거기서 해풍을 맞고 자란 방울 양배추는 속이 더 단단하고 맛과 영양이 배가 된다고 해요. 냉동 수입산이 아닌 국내 신선 제품이라 아삭하고 달콤한 맛도 그대로 살아있고요. 건강을 위해 챙겨 드시는 거라면 이왕이면 이런 믿을 수 있는 제품으로 드시는 게 좋지 않겠어요? 어디서 사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더보기 설명란과 댓글에 링크를 달아놓겠습니다. 찾기 어려우신 분들은 참고해주세요.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할게요. 어떻게 드셔야 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장이 걱정되시는 분들은 끓는 물에 충분히 데친 다음에 물에 한번 헹궈서 드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데치는 과정에서 칼륨이 물속으로 빠져나오고 헹구면 그 칼륨이 함께 씻겨나가거든요. 오래 데칠수록 칼륨이 더 많이 빠져나와서 신장 부담을 줄이는데 유리합니다. 데친 양배추에 들기름 한 방울과 마늘을 살짝 곁들이시면 영양은 살리면서 드시기도 훨씬 편해지거든요. 반면에 신장 걱정이 없으신 분들은 생으로 드시거나 살짝 쪄서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영양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꿀팁을 말씀드리면 양배추 심지 부분 보통 버리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사실 비타민 U가 가장 많이 몰려있는 곳이 바로 그 양배추 심지입니다. 드시기에 약간 억세실 수는 있지만 얇게 썰거나 갈아서 드시면 됩니다. 버리지 마시고 꼭 함께 드세요. 양배추 혼자서도 훌륭하지만 어떤 음식과 함께 드시느냐에 따라 몸에서 흡수되는 영양이 확실히 달라집니다. 이 양배추와 함께 드시면 효능이 배로 올라가는 조합들이 있거든요. 양배추와 같이 드시면 보약이 되는 음식 첫 번째는 당근입니다. 당근에는 베타카로틴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항산화라는 말이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몸속의 세포가 녹슬지 않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양배추의 항산화 성분과 당근의 베타카로틴이 만나면 서로의 효과를 끌어올려줍니다. 양배추가 혼자 싸우던 염증 전쟁에 당근이 든든한 지원군으로 붙어주는 셈이에요. 베타카로틴은 기름 성분이 있어야 잘 흡수되는 성분인데 함께 볶거나 CCA 주스로 드실 때 들기름 한 방울을 넣어주시면 흡수율이 훨씬 높아집니다. 두 번째는 사과입니다. 이 사과에는 혈관을 확장시켜주는 성분들이 들어있어서 양배추의 혈전 억제 성분인 설포라판과 함께 드시면 혈액순환 개선에 큰 도움이 됩니다. 혈관 청소부 둘이 한 팀이 되어서 일하는 셈이에요. 실제로 사과를 꾸준히 먹은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심장 질환 위험이 낮았다는 연구 결과도 있거든요. 거기에 양배추의 설포라판까지 더해지니 혈관 건강 측면에서는 정말 강력한 조합이 됩니다. 자, 세 번째는 달걀입니다. 달걀의 지방이 양배추의 비타민 K 흡수율을 높여줘서 뼈 건강에 훨씬 효과적으로 작용합니다. 비타민 K는 지용성 성분, 즉 기름기가 있어야 잘 흡수되는 영양소거든요. 달걀 없이 양배추만 드시면 비타민 K가 흡수되지 않고 그냥 흘러가 버릴 수 있어요. 달걀이 그 흡수를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양배추 쌈에 달걀 프라이 하나, 이 조합이면 뼈와 혈관을 동시에 챙기는 한 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매번 따로 챙겨 드시는 게 번거로우시잖아요. 그런 분들께 딱 맞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CCA 주스입니다.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양배추의 영어 이름, 당근의 사과의 영어 이름, 이 세 가지의 앞글자를 따서 만든 이름인데요. 집에서 이 세 가지를 갈거나 착집해서 만들어 드시면 됩니다. 만들기도 어렵지 않고 무엇보다 궁합이 좋은 세 가지 성분을 한 번에 챙길 수 있어서 실천하기도 훨씬 편합니다. 시중에서 판매하는 양배추즙이나 농축 보조식품은 고농축이라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좋거든요. 집에서 직접 갈아서 드시거나 착즙으로 만들어 드시면 농도가 자연스럽게 조절되고 재료 그대로의 신선한 영양을 고스란히 드실 수 있습니다. CCA 주스는 하루 한 잔 아침 공복에 드시거나 식후 30분 뒤에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만 꾸준히 챙겨 드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꾸준히 드시다 보면 위가 편해지고 혈액순환이 원활해지면서 몸이 한결 가벼워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건강은 한 번에 바뀌지 않지만 매일 조금씩 쌓이는 식습관이 결국 몸을 바꿔줍니다. 제가 오늘 양배추 이야기를 길게 드렸는데 결국 핵심은 하나입니다. 양배추 혼자가 아니라 어떻게 먹느냐, 무엇과 함께 먹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신장이 걱정되시는 분은 충분히 데쳐 드시고 위가 약하신 분은 생으로 드시거나 살짝 쪄서 심지까지 드세요. 당근과 사과와 함께 만든 CCA 주스 한 잔이면 혈관과 항산화를 한 번에 챙길 수도 있고 달걀을 곁들이면 뼈 건강까지 한꺼번에 잡을 수 있습니다. 시금치와 포도 이 두 가지만 양배추와 따로 드시면 나머지 걱정은 없습니다. 1,000원도 안 하는 양배추 반통이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 보약이 되는 겁니다. 오늘부터 밥상에 양배추 한두 장 꼭 올려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잡아줄 수 있는 음식이 뭐냐? 바로 오늘 말씀드린 계란입니다. 그것도 아침에 2알이면 충분합니다. 많이들 이 부분을 잘못 알고 계세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콜레스테롤 걱정 때문에 계란을 피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특히 어르신들 사이에서는 노른자는 빼고 먹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상식처럼 퍼져 있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두 개만 조심조심 드시거나 아예 안 드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렇게 계란을 피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가장 싸고 가장 쉽게 섭취할 수 있는 양질의 단백질을 놓치게 되는 겁니다. 아침에 계란 2알이면 됩니다. 아침에 계란 2알이면 치매, 고혈압 싹 물러갑니다. 오히려 낮춰줍니다. 우리 혈관에는 두 종류의 콜레스테롤이 있습니다. 혈관 벽에 쌓여서 혈관을 좁게 만드는 나쁜 콜레스테롤 LDL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 나쁜 놈들을 분해해서 간으로 보내버리는 좋은 콜레스테롤 HDL이 있어요. 계란 노른자의 레시티는 바로 이 HDL, 좋은 콜레스테롤의 수치를 높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동시에 LDL, 나쁜 콜레스테롤은 분해해서 줄여주고요. 그러니까 콜레스테롤이 걱정돼서 노른자를 버리셨던 분들은 콜레스테롤을 잡아주는 성분을 같이 버리고 계셨던 거예요. 실제로 미국 식사지침자문위원회에서 5년간 연구한 끝에 음식으로 먹는 콜레스테롤은 혈중 수치에 별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발표했습니다. 일본 정부도 건강 안내서에서 콜레스테롤 섭취 한도를 아예 삭제했어요. 우리 몸에 음식으로 콜레스테롤이 들어오면 간이 알아서 생산량을 조절하기 때문에 혈중 콜레스테롤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게 이제 정설이 된 겁니다. 50대가 넘으면 우리 몸에서 세 가지가 동시에 무너지기 시작하는데요. 근육, 뼈, 그리고 뇌입니다. 근육부터 볼까요? 해마다 근육이 조금씩 빠지는데 본인은 잘 모르세요. 그러다가 어느 날 계란 오를 때 무릎이 시큰해지고 앉았다 일어나는 게 힘들어지는 순간이 옵니다. 근육을 지키려면 양질의 단백질을 꾸준히 드셔야 하는데 고기는 가격이 만만치 않죠. 닭가슴살도, 한우도 매일 드시기엔 부담이 아주 큽니다. 뼈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여성분들은 폐경 이후에 골밀도가 급격히 떨어지거든요. 뼈에 칼슘을 붙이려면 비타민 D가 꼭 있어야 하는데 우리나라 국민 중에 비타민 D를 적정량 섭취하는 비율이 고작 5.8%밖에 안 됩니다. 10명 중에 9명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뇌기능, 이름이 입에서 맴도는데 안 나오고 방금 뭐 하려고 했는지 깜빡하고 집중력이 예전 같지 않은 거, 이건 뇌에서 기억력을 담당하는 물질이 줄어들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잡아줄 수 있는 음식이 뭐냐? 바로 오늘 말씀드린 계란입니다. 그것도 아침에 2알이면 충분합니다. 근데 많이들 이 부분을 잘못 알고 계세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콜레스테롤 걱정 때문에 계란을 피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특히 어르신들 사이에서는 노른자는 빼고 먹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상식처럼 퍼져 있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두 개만 조심조심 드시거나 아예 안 드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렇게 계란을 피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가장 싸고 가장 쉽게 섭취할 수 있는 양질의 단백질을 놓치게 되는 겁니다. 고기를 잘 못 드시는 어르신들, 중년 이상 여성분들 중에 저는 고기 못 먹어요 하시는 분들이 꽤 계시거든요. 이런 분들에게 계란은 거의 유일한 단백질 공급원이에요. 그마저도 콜레스테롤 걱정에 안 드시게 되면 근육은 계속 빠지고 뼈는 약해지고 뇌 건강에 필요한 영양소도 부족해지는 악순환에 빠지는 겁니다. 진료실에서도 고기를 못 드시는 어르신들께 가장 먼저 권하는 게 찐 계란이라고 해요.
실제로 고기는 안 드셔도 찐 계란은 잘 드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렇게 계란으로 단백질을 채우면서 근육도 지키고 건강도 챙기시는 분들을 많이 봤다고 합니다. 계란 하나에 80칼로리, 단백질 7g입니다. 이 가격에 이 영향을 줄 수 있는 음식이 또 있을까요? 그러면 계란에 정확히 뭐가 들어있길래 이렇게 좋다는 건지 하나씩 제대로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단백질입니다. 계란 하나에 약 7g의 양질의 단백질이 들어있어요. 우리 몸에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 9가지가 균형 있게 다 들어있어서 영양학에서는 계란 단백질을 기준 단백질로 삼을 정도입니다. 이 두 알이면 14g, 이게 닭가슴살 반덩이와 맞먹는 양이에요. 근데 가격은 비교가 안 되죠. 계란만큼 가성비 좋은 단백질 식품은 찾기가 어렵습니다. 다이어트 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초 대사량을 유지하려면 근육이 있어야 하고 근육을 지키려면 단백질이 필요한데 계란이 그 역할을 가장 효율적으로 해줍니다. 자, 두 번째는 콜린입니다. 이건 뇌 건강의 핵심적인 성분입니다. 우리 뇌에서 기억력과 학습 능력을 담당하는 콜린이 바로 재료입니다. 쉽게 말하면 뇌가 정보를 주고받을 때 꼭 필요한 연료인 거예요. 50대가 넘으면 이 아세틸콜린이라는 물질을 만드는 효율이 뚝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음식으로 콜린을 보충해 주는 게 중요한데 계란 두 알이면 하루에 필요한 콜린의 상당 부분을 채울 수가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콜린 섭취가 충분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인지 기능이 떨어지는 속도가 느리고 알츠하이머 발병 위험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요즘 콜린 알포세레이트라는 뇌 영양제가 어르신들 사이에서 유행인데요.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서울대병원 연구팀이 1200만 명을 10년간 추적한 결과 이 약물을 복용한 사람이 복용하지 않은 사람보다 뇌졸중 위험이 43%가 높았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약으로 억지로 넣는 것보다 계란으로 자연스럽게 콜린을 섭취하는 게 훨씬 안전하고 효과적인 겁니다. 자, 세 번째는 루테인과 지아잔틴입니다. 노른자가 왜 그렇게 노란색인지 아시나요? 바로 이 성분들 때문인데요. 루테인과 지아잔틴은 눈의 황반이라는 부분에 쌓여서 자외선이나 스마트폰 블루라이트 같은 유해한 빛으로부터 눈을 보호하는 선글라스 역할을 합니다. 나이 들면서 황반 변성이나 백내장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계란 노른자가 이걸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계란의 루테인은 채소에 들어있는 것보다 체내 흡수율이 훨씬 높다는 게 큰 장점입니다. 노른자의 지방 성분이 흡수율을 도와주기 때문이에요. 자, 네 번째, 비타민 D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뼈에 칼슘을 붙이려면 비타민 D가 꼭 필요하다고. 아무리 칼슘을 많이 드셔도 비타민 D가 없으면 소장에서 흡수가 안 돼요. 계란 노른자가 비타민 D를 자연스럽게 보충해 줄 수 있는 몇 안 되는 식품 중에 하나입니다. 햇볕을 충분히 쬐기 어려운 분들에게 특히 중요해요. 비타민 C와 섬유질만 빼면 우리 몸에 필요한 거의 모든 영양소가 계란 안에 들어있습니다. 아침에 두 알이면 이걸 한 번에 다 챙기는 겁니다. 아침에 계란 두 알 드시고 나가면 일단 점심때까지 배가 안 고파요. 빵이나 시리얼, 콘프레이크 아침을 때우시면서 두세 시간 만에 출출해지잖아요. 계란은 단백질과 좋은 지방이 함께 들어있어서 소화가 천천히 됩니다. 그래서 포만감이 오래가고 점심때까지 다른 간식이 생각이 안 날 정도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혈당입니다. 잠을 자고 일어나면 우리 혈당은 잔잔한 호수 같은 상태입니다. 인슐린도 잔잔해지고 췌장은 쉬고 있죠. 이 상태에서 식빵에 잼 발라서 오렌지 주스와 함께 드시면 어떻게 될까요? 혈당이 갑자기 확 치솟습니다. 잔잔한 호수에 돌을 던지는 거랑 똑같아요. 이걸 혈당 스파이크라고 하는데 이때 엄청난 양의 인슐린이 분비되면서 혈당을 끌어내리고 그 과정에서 지방이 축적이 됩니다. 이 혈당 스파이크가 반복되면 더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혈관 내벽 세포에 엄청난 스트레스가 가해지면서 상처가 나고 그 상처를 복구하는 과정에서 혈관이 점점 좁아집니다. 혈전이 쌓인다는 거죠. 수십 년간 단 음식으로 아침을 드셨던 분들 중에서 협심증이나 심근경색, 뇌졸중이 오는 이유가 바로 이 혈당 스파이크 때문입니다. 계란으로 아침을 시작하면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기 때문에 이 스파이크를 막을 수 있습니다. 하루 종일 탄수화물이 당기지 않는 몸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머리가 맑아집니다. 콜린이 뇌에 공급되니까 아침부터 집중력이 올라가고요. 오후에 멍한 느낌도 줄어들어요. 2주 정도만 꾸준히 드셔보세요. 아침이 확실히 달라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하버드 대학 연구팀에서 대규모 연구를 진행한 결과 하루에 한두 알의 계란 섭취는 심장병 발병 위험과 무관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캐나다 맥마스터 대학교에서는 6개 대륙 50개국 17만 7천 명을 대상으로 분석했는데요. 하루에 계란 1개 정도는 심혈관 질환 이력 있는 분이라도 사망률을 높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계란 섭취와 혈중 콜레스테롤 사이에서 유의한 연관성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다이어트 쪽 연구도 흥미로운데요. 아침에 계란을 먹은 그룹이 곡물 위주의 아침을 먹은 그룹보다 점심 식사량이 줄었고 하루 전체 칼로리 섭취량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침에 계란 두 알이 체중 관리에도 도움이 된다는 거죠. 미국 심장병 학회에서도 올해 발표한 연구에서 심혈관 질환 위험군에게도 계란 섭취량이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이제 계란을 무서워하실 이유가 정말 없다는 겁니다. 그럼 이 계란을 어떻게 드셔야 할까요? 기본은 삶은 계란입니다. 기름도 안 들어가고 소화도 잘 되고 열에 약한 콜린 같은 영양소도 잘 보존돼요. 주말에 10개 정도 삶아서 냉장고에 넣어두시면 평일 아침마다 두세 개씩 꺼내서 일주일 아침이 해결됩니다. 물론 프라이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눌러붙지 않는 팬에 기름 최소한으로 드셔도 됩니다. 삶든 찌든 프라이를 하든 큰 그림으로 보면 계란을 매일 꾸준히 드신다는 것 자체가 중요합니다. 근데 계란만 드시면 정말 아깝습니다. 같이 먹는 음식에 따라서 효과가 확 달라지거든요. 오늘 꿀조합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계란과 함께 먹었을 때 보약이 되는 음식 첫 번째는 토마토입니다. 토마토에는 라이코펜이라는 강력한 항암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이 라이코펜이 열을 가하면 흡수율이 5배까지 올라갑니다. 계란 프라이를 하실 때 토마토를 같이 넣어서 볶아 드시면 계란에 부족한 비타민C도 보충하고 라이코펜까지 제대로 흡수할 수 있어요. 맛도 고소하면서 상큼하고 영양은 꽉 차는 최고의 조합이에요. 간단하게 하시려면 삶은 계란 2알과 방울토마토 서너 개만 곁들이셔도 충분합니다. 자, 두 번째는 브로콜리인데요. 브로콜리 두세 송이면 비타민C가 하루 권장량을 거의 다 채울 수 있어요. 비타민C가 레몬보다 2배 정도 많거든요. 계란에 없는 비타민C를 브로콜리가 딱 채워주는 겁니다. 거기다가 브로콜리에는 나트륨을 배출하는 칼륨도 풍부해서 혈압 조절에도 도움이 됩니다. 전날 저녁에 브로콜리를 살짝 데쳐 놓으시면 아침에 삶은 계란과 바로 곁들여 드실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두부나 낫또 같은 식물성 단백질인데요. 동물성 단백질인 계란과 식물성 단백질인 두부를 함께 드시면 아미노산 균형이 훨씬 좋아집니다. 특히 두부에는 이소폴라본이라는 성분이 있어서 폐경 이후에 여성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여기서 하나 더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요. 계란과 야채를 같이 드시면 야채에 들어있는 카로티노이드라는 항산화 성분의 체내 흡수율이 무려 5배 이상 높아집니다. 카로티노이드는 빨간색, 노란색, 주황색 과일이나 채소에 많이 들어있는데 지용성이라서 기름기가 있어야 흡수가 잘 되거든요. 계란 노른자의 지방이 이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란은 본인이 좋은 것도 있지만 같이 먹는 야채의 좋은 성분까지 끌어올려주는 고마운 존재예요. 이렇게 좋은 계란 같이 먹으면 몸에 독이 되는 음식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감입니다. 감에는 타닌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타닌이 계란의 단백질과 만나면 서로 결합하면서 굳어버려요. 그러면 소화가 안 되고 가볍게는 속이 불편해지고 심하면 급성 위장염까지 올 수 있습니다. 감 드시면서 계란도 함께 드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피하셔야 됩니다. 감을 드시려면 계란과 시간 간격을 두고 드세요. 자, 두 번째는 두유입니다. 의외죠? 건강한 것끼리 같이 먹으면 좋은 것 같은데 콩에 들어있는 트립신이라는 성분이 계란 흰자의 단백질과 결합해서 영양 흡수를 방해합니다. 아침에 삶은 계란 드실 때 두유 대신 물이나 우유를 곁들여 드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자, 셋째, 녹차나 홍차예요. 녹차에도 타닌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계란과 함께 드시면 단백질 소화를 방해하고 변비를 유발할 수 있어요. 녹차를 좋아하시는 분은 식사 후에 1시간 정도 지나서 따로 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고지혈증에 대해서도 정리해 드릴게요. 고지혈증 약을 이미 드시고 계신 분들은 하루에 계란 2개, 노른자 포함해서 드셔도 문제 없다는 연구가 많으니 안심하시면 됩니다. 다만 약을 안 드시고 생활 습관으로만 관리하시는 분들은 노른자를 좀 줄이시고 흰자 위주로 드시면 좋겠습니다. 흰자에는 포화지방이 거의 없는 순수한 단백질 덩어리니까 단백질은 충분히 챙기면서 부담은 줄일 수 있습니다. 서양에는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하루에 사과 1개면 의사 얼굴이 파래진다. 영어로는 An apple a day keep the doctor away 라고 하죠. 그냥 옛날 사람들이 지어낸 말일까요? 아닙니다. 우리 어머니들이 옛날부터 입버릇처럼 하시던 말씀이 있잖아요. 아침에 사과 하나만 먹어라. 저도 어렸을 때는 그냥 잔소리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게 정말 과학적으로 증명된 이야기라는 걸 나이 들어서야 알게 됐습니다. 미국 플로리다 주립대학교 연구팀의 결과에 따르면 매일 사과를 꾸준히 섭취한 여성은 그렇지 않은 여성보다 심장마비나 뇌졸중 위험이 무려 37%나 낮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의사가 정말로 싫어할 만한 과일인 거죠. 오늘은 이 평범해 보이는 사과가 어떻게 우리 몸을 지켜주는지 그 비밀을 하나하나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사과 좋다는 건 다들 아시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먹어야 제대로 효과를 보는지, 또 어떤 음식이랑 같이 먹으면 보약이 되고 어떤 음식이랑 먹으면 오히려 탈이 나는지, 이건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알아볼 내용은요, 사과가 우리 몸에 주는 놀라운 효능들, 특히 시니어분들께 꼭 필요한 효능부터 시작해서 사과랑 같이 먹으면 효과가 배가 되는 황금 조합도 알려드릴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데요, 요즘 장이 좀 불편하진 않으세요? 아침마다 화장실에서 시간 보내는 분들 많으시죠? 나이가 들면 소화도 예전 같지 않고 뭘 먹어도 속이 더부룩하고 개운하지가 않습니다. 무심코 같이 드셨다가 오히려 속을 망칠 수도 있는 조합도 있어요. 이 부분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위장이 약하신 분들, 또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사과를 어떻게 드셔야 하는지 안전하고 맛있게 즐기는 방법까지 순서대로 짚어드릴게요. 나이가 들면 참 여러 가지가 불편해집니다. 예전엔 뭘 먹어도 거뜬했는데 요즘은 조금만 과식해도 속이 더부룩하고 변비도 잦아지고요. 아침마다 화장실에서 한참을 앉아있다 나오시는 분들도 계시죠. 장이 불편하면 하루 종일 개운하진 않습니다. 배에 가스가 차고 뭔가 막힌 것 같은 느낌, 외출하기도 꺼려지고 괜히 움직이기도 싫어지죠. 그냥 나이 탓이겠거니 하고 넘기기 쉬운데요, 이게 계속되면 문제가 커집니다. 변비가 만성이 되면 장 건강만 나빠지는 게 아니에요. 온몸에 독소가 쌓이고 피부도 푸석해지고 면역력도 떨어집니다. 심하면 대장 질환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요. 혈압이나 혈관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나트륨을 많이 섭취하는 우리나라 식단 특성상 혈압 관리가 쉽지 않으시잖아요. 짜게 먹는 습관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 고혈압, 심장 질환으로 발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걸까요? 우리 몸은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기능이 떨어집니다. 장 운동도 느려지고 소화 효소 분비도 줄어들어요. 젊을 때처럼 뭘 먹어도 쭉쭉 내려가던 그 시절이 아닌 거죠. 여기에 운동 부족까지 더해지면 문제가 커집니다. 움직임이 적으니까 장도 게을러지고 변이 장에 오래 머물면서 수분이 빠져나가서 더 딱딱해집니다.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혈압 문제도 비슷합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에는 나트륨이 정말 많이 들어있어요. 국, 찌개, 김치, 젓갈, 마시는 건 다 짜죠. 이 나트륨이 체내에 쌓이면 혈압이 올라가고 혈관에 부담을 주게 됩니다.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이 나트륨을 배출하는 능력도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노화와 생활습관, 식습관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우리 몸 여기저기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런 문제들을 한 번에 도와줄 수 있는 과일이 있습니다. 바로 사과예요. 사과에는 펙틴이라는 식이섬유와 칼륨, 그리고 폴리페놀 같은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거든요. 사과가 왜 몸에 좋은지 하나씩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장 건강입니다. 사과에는 펙틴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해요. 이 펙틴은 장을 약산성으로 유지해주면서 나쁜 균의 증식을 막아줍니다. 장내 유익균은 늘리고 유해균은 억제하는 거죠. 변비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사과가 좋은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장 운동을 규칙적으로 만들어주고 변을 부드럽게 해서 배변을 수월하게 도와줘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이 펙틴은 사과 껍질 바로 아래 가장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사과는 깨끗이 씻어서 껍질째 드시는 게 좋아요. 두 번째, 혈압 관리입니다. 사과에 들어있는 칼륨 성분이 체내 나트륨 배출을 도와줍니다. 우리가 짜게 먹은 음식들, 그 염분을 몸 밖으로 빼주는 거예요. 한국식품영양과학회의 연구에 따르면 사과에 함유된 칼륨은 다른 과일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혈압이 걱정되시는 분들께 사과가 좋은 이유죠. 세 번째, 심혈관 건강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플로리다 주립대학교 연구팀의 결과 기억나시죠? 매일 말린 사과 약 75g, 사과 3개 정도 분량을 꾸준히 드신 여성들이 심장마비나 뇌졸중 위험을 37%나 낮춰뒀다는 그 연구요. 사과 속 폴리페놀과 펙틴이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혈관을 깨끗하게 유지해주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는 당뇨 예방입니다. 사과가 달아서 당뇨에 안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 연구에 따르면 사과에 들어있는 폴리페놀 덕분에 제2형 당뇨병 위험이 18%나 감소했다고 해요. 일주일에 한 번만 사과를 드셔도 위험이 3%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사과는 달콤하지만 칼로리가 낮아요. 100g당 56칼로리밖에 안 됩니다. 당뇨 환자분들께도 부담이 적은 과일인 거죠. 다섯 번째, 암 예방 효과입니다.
사과의 붉은 껍질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항산화 물질이 들어있어요. 이 성분이 활성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고 종양의 확산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대장암 예방에 좋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사과의 펙틴이 대장암을 예방하는 유익한 지방산을 증가시키기 때문입니다. 여섯 번째로 폐 건강입니다. 담배 피우시는 분들, 또 미세먼지 많은 요즘 공기가 걱정되시는 분들께 좋은 소식이에요. 영국의 킹스 대학과 사우스햄튼 대학교 연구 자료에 따르면 일주일에 사과를 2개 정도 드신 분들이 천식 발생 위험을 22에서 23%나 낮출 수 있다고 합니다. 사과에 들어있는 케르세틴 성분이 폐 기능을 강화시켜주기 때문이에요. 일곱 번째, 치매 예방입니다. 사과를 씹어 먹으면 안면 근육 운동이 많아지면서 뇌로 가는 혈류량이 증가해요. 게다가 사과 속 케르세틴이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뇌를 보호해줍니다. 서양에서 사과를 자연의 칫솔이라고 부르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잘 씹어 먹으면 타액 분비도 늘어나고 구강 건강에도 좋고 뇌 건강에도 좋은 거죠. 이렇게 좋은 효과를 제대로 보려면 사과를 어떻게 드시느냐가 중요합니다. 먼저 드시는 시간이 중요해요. 장 운동이 가장 활발한 아침 식전에 사과를 드시면 효과가 좋습니다. 빈속에 사과 반쪽 정도 드시면 하루 장 활동이 훨씬 편안해지실 거예요. 적정량은 하루에 사과 한두 개, 약 200에서 400g 정도입니다. 많이 드신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에요. 적당히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껍질째 드시는 게 좋다고 말씀드렸죠? 농약이 걱정되시면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주시고요. 베이킹소다를 푼 물에 담갔다가 헹궈주시면 더 안심이 됩니다. 자, 이제 사과랑 같이 먹으면 효과가 배가 되는 황금 조합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사과와 견과류입니다. 사과의 부족한 단백질과 건강한 지방을 견과류가 채워줘요. 사과의 비타민 C와 견과류의 비타민 E가 함께 작용해서 항산화 효과도 더 강해집니다. 간식으로 사과 깍둑 썰기해서 호두나 아몬드랑 같이 드셔보세요. 두 번째, 사과와 꿀입니다. 사과를 쪄서 꿀을 뿌려 드시면 위장도 편해지고 장내 유익균도 늘어납니다. 몸속에 쌓인 독소를 제거하는 데도 도움이 돼요. 특히 위장이 약하신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사과와 요거트입니다. 사과의 식이섬유와 요거트의 프로바이오틱스가 만나면 장 건강에 시너지 효과가 납니다. 아침에 플레인 요거트에 사과 갈아 넣어서 드시면 소화도 잘 되고 든든해요. 네 번째, 의외의 조합인데요. 사과와 돼지고기입니다. 돼지고기? 돼지고기 드실 때 사과를 곁들이시면 정말 좋습니다. 돼지고기는 새우젓이나 소금과 함께 드시거나 염분 섭취가 많아지기 쉬운데 사과의 칼륨이 이 염분 배출을 도와줍니다. 돼지고기의 찬 성질을 사과의 따뜻한 성질이 보완해주기도 하고요. 다섯 번째, 사과와 당근입니다. 사과 당근 주스 많이 드시죠? 사과의 달콤새콤한 맛이 당근 특유의 향을 잡아주고 비타민 A, C, 칼륨, 식이섬유를 한 번에 섭취할 수 있어서 디톡스 효과가 탁월합니다. 여섯 번째, 사과와 녹차입니다. 녹차에 카테킨이 지방 연소를 덮고 사과의 비타민C가 녹차의 항산화 효과를 강화해줘요.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께 좋은 조합입니다. 위장이 약하신 분들을 위한 조리법도 알려드릴게요. 사과를 삶거나 쪄서 드시면 소화 부담이 훨씬 줄어듭니다. 찐 사과는 옛날부터 있어 왔던 건강식이에요. 열을 가하면 펙틴이 부드러워지면서 소화가 더 잘 됩니다. 사과 스프도 좋아요. 사과와 양파를 볶아서 갈고 우유와 치즈를 넣어 끓이면 부드럽고 고소한 스프가 됩니다. 속이 편안하면서도 영양가가 높아요. 치아가 불편하신 분들은 사과를 갈아서 주스로 드시거나 사과 콩포트처럼 설탕과 레몬즙을 넣고 졸여서 부드럽게 드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방법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심해야 될 부분도 함께 알아두셔야 됩니다. 사과가 아무리 좋아도 피해야 할 조합들이 있어요.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첫 번째, 사과와 우유입니다. 사과의 산 성분이 우유 속 단백질과 반응하면 위장에서 고형화되면서 소화가 잘 안 될 수 있어요. 속이 예민하신 분들은 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다만 요거트나 일부 치즈는 발효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괜찮아요. 앞서 요거트와의 조합을 추천드린 이유도 이겁니다. 두 번째, 사과와 튀김류입니다. 기름기 많은 튀김과 사과를 같이 드시면 소화가 급격히 떨어지고 복부 팽만감이 올 수 있어요. 튀김 드실 때는 사과를 피해주세요. 세 번째, 사과와 해산물입니다. 산성인 사과와 해산물을 함께 드시면 소화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해산물 드신 직후에는 사과를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번째, 사과와 카페인입니다.
커피나 카페인 음료와 함께 사과를 드시면 위산 역류가 심해질 수 있어요. 속쓰림이 있으신 분들은 특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 밤에 먹는 사과입니다. 아침에 먹는 사과는 금, 밤에 먹는 사과는 독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저녁에 사과를 드시면 식이섬유가 장을 자극해서 유액 분비를 촉진하고 속쓰림이나 복통을 유발할 수 있어요. 사과는 되도록 아침이나 낮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약 드시는 분들 주목해 주세요. 캐나다 온타리오 대학교 연구팀에 따르면 사과 주스와 일부 알레르기 약, 항생제, 혈압약을 함께 먹으면 약효가 떨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약 드실 때는 사과 주스 대신 물로 드시고요. 약 복용 전후 한두 시간은 사과 섭취를 피해 주세요.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혈당 수치를 확인하시면서 적정량만 드시고요.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칼륨 섭취량을 조절해 가야 하니까 전문의와 상담 후 드시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사과씨는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사과씨에는 시안화물이라는 독성 물질이 들어있어요. 한두 개 실수로 삼키는 건 괜찮지만 의도적으로 많이 드시면 위험합니다. 사과 드실 때 씨는 꼭 제거해 주세요. 자, 오늘 사과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정리해 드릴게요. 사과는 정말 의사가 싫어할 만한 과일입니다. 펙틴으로 장 건강을 챙기고 칼륨으로 혈압을 관리하고 폴리페놀로 심혈관 암까지 예방해 주니까요. 특히 우리 어르신분들께 필요한 효능이 가득 들어있어요. 드실 때는 아침 식전에 껍질째 깨끗이 씻어 드시고요. 하루에 한두 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견과류, 꿀, 요거트랑 같이 드시면 효과가 배가 되고요. 돼지고기 드실 때 곁들이시면 염분 배출에 도움이 됩니다. 다만 우유, 튀김, 해산물, 카페인과는 같이 드시지 마시고요. 밤에는 피해 주세요. 약 드실 때도 주의하시고요. 위장이 약하신 분들은 찐 사과나 사과 스프로 드시면 소화 부담 없이 영양을 챙기실 수 있습니다. 과유불급이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지나치면 해가 돼요. 적정량을 지키면서 꾸준히 드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우리 어머니들이 괜히 사과 먹어라 하신 게 아니었어요. 지혜가 과학으로 증명된 거죠. 오늘부터 아침에 사과 하나 습관으로 만들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당뇨 없어도 혈당은 안심하면 안 됩니다. 혈당 관리해야 된다는 건 다들 아시죠? 그런데 막상 하려고 하면 너무 복잡합니다. 이건 먹으면 안 되고 저건 조심해야 하고 이 음식은 혈당 지수가 어떻고 저 음식은 인슐린이 어떻고 알려고 하면 할수록 더 헷갈리고 그냥 손 놓게 되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런데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나면 복잡함이 싹 정리가 됩니다. 뭘 먹느냐보다 어떻게 먹느냐, 이것 하나만 바꿔도 혈당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거든요. 왜 이렇게 혈당 관리가 복잡하게 느껴지냐면 우리가 평소에 괜찮겠지 하고 드시는 음식들이 사실 혈당을 조용히 올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첫 번째, 김밥인데요. 정말 의외죠? 야채도 있고 계란도 있고 영양만큼은 뛰어나다고 알고 계셨을 텐데 혈당으로는 얘기가 다릅니다. 김밥 한 줄에 들어가는 밥 양이 밥 한 공기보다 많고 어묵이랑 맛살은 그냥 생선이 아니라 밀가루가 상당히 들어간 가공식품이거든요. 건강한 재료들 사이에서 탄수화물이 이중으로 쌓이는 구조예요. 정말 안 좋죠. 반줄은 괜찮아도 한 줄을 다 드시면 혈당이 생각보다 훨씬 높게 올라갑니다. 자, 두 번째, 고구마입니다. 건강식이라는 건 맞아요. 그런데 군고구마로 드시면 얘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쪄서 드실 때랑 구워서 드실 때랑 혈당 반응이 천지 차이예요. 고구마를 구우면 안에 있는 전분이 단순당으로 바뀌면서 혈당이 급격히 치솟습니다. 찐 고구마는 괜찮아도 군고구마는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65세 이상 어르신 2명 중 1명이 이미 당뇨 전 단계입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당뇨가 없다고 안심하시는 분들도 80%는 매일 혈당이 급상승하고 있어요. 사실상 이 영상 보고 계신 거의 모든 분들 얘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반복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오후만 되면 이유 없이 기운이 쭉 빠지고 먹는 양이 크게 안 바뀌었는데도 체중이 조금씩 늘고 피부 탄력이 떨어지면서 주름이 길어집니다. 혈당이 오를 때마다 피부 속 콜라겐이 딱딱하게 굳어버리는 당화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혈당 관리가 곧 노화 관리인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문제는 아프지 않으니 모른다는 거죠. 조용히 쌓이는 게 더 무서운 거죠. 지금 안 챙기시면 3년, 5년 뒤가 달라집니다.
그러면 반대로 혈당을 잡는데 진짜 도움이 되는 음식은 뭔지 말씀드릴게요. 자, 첫 번째는 현미입니다. 이 현미는 미국 하버드 대학교 연구진이 밝힌 바에 따르면 흰쌀밥의 절반만 현미로 바꾸어도 당뇨 발생 위험이 16%가 줄어든다고 합니다. 현미의 풍부한 식이섬유가 포도당이 혈류로 한꺼번에 쏟아지는 걸 막아주거든요. 밥 한 공기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이만큼 차이가 납니다. 자, 두 번째는 시금치입니다. 살짝 데친 시금치 한 줌에 하루 마그네슘 권장량의 30%가 들어가 있어요. 마그네슘은 인슐린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도와주는 핵심 영양소입니다. 인슐린을 자물쇠라고 한다면 마그네슘은 그 자물쇠를 여는 열쇠 같은 역할이에요. 시금치를 꾸준히 드시면 인슐린 저항성 자체가 조금씩 개선됩니다. 자, 세 번째, 달걀입니다. 달걀 너무 좋죠. 당뇨 전 단계 성인 42명에게 12주 동안 매일 달걀을 하나씩 먹게 했더니 공복 혈당이 4.4% 낮아지고 인슐린 민감성이 좋아졌어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성인 7천여 명을 무려 14년 동안 추적 조사한 연구에도 일주일에 두세 번 달걀 드신 그룹의 당뇨 발생 위험이 40%나 낮았습니다. 달걀 하나에 이런 힘이 있는 거예요. 자, 네 번째는 깻잎입니다. 상추보다 깻잎을 더 자주 올려보세요. 깻잎에는 혈당 상승을 억제하고 인슐린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돕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밥상에서 가장 쉽게 챙길 수 있는 혈당 관리 식품이에요. 자, 다섯 번째는 미역입니다. 미역의 끈적끈적한 성분 알긴산이 장 속에서 당분을 직접 흡착해서 몸 밖으로 끌고 나가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 몸속 당 청소부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 미역국 한 그릇이 그냥 국거리가 아니라 혈당을 관리해주는 고마운 음식이기도 한 거예요. 혈당이 정상화가 되어 간다면 가장 먼저 느끼시는 게 오후 나른함이 줄어드는 겁니다. 점심 먹고 나서 2시간쯤 지나면 이유 없이 기운이 푹 빠지고 눈꺼풀이 무거워지셨던 분들 많으실 텐데요. 그게 사실 혈당이 급하게 올라갔다가 다시 뚝 떨어지면서 생기는 현상이거든요. 혈당이 안정화되기 시작하면 이 오후 피로감이 먼저 사라집니다. 거기다 혈당이 오를 때마다 피부 콜라겐이 딱딱하게 굳는 당화 현상도 줄어들어요. 2주, 3주 꾸준히 드시는 분들이 거울을 봤을 때 얼굴이 좀 맑아진 것 같다고 느끼시는 경우가 많아요. 혈당 관리가 곧 노화 관리인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밤잠도 달라져요. 혈당이 불안정하면 주무시는 동안에도 혈당이 튀면서 수면을 방해하거든요. 혈당이 잡히기 시작하면 깊은 잠을 자게 되고 아침에 개운하게 일어나시는 날이 훨씬 더 늘어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식사 후에 10분에서 15분 가볍게 움직여 보세요. 꼭 운동이 아니어도 됩니다. 걷기든 계단 오르내리기든 집안을 왔다 갔다 하시는 것으로도 충분해요. 밥을 먹고 나서 근육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혈액 속 포도당을 에너지로 바로 소비하거든요. 식후 혈당이 치솟은 걸 이 작은 습관 하나가 막아줍니다. 그렇다면 아침은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요? 아침은 하루 중 혈당이 가장 튀기 쉬운 시간대예요. 자고 일어나면서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이 호르몬이 혈당을 끌어올리는 작용을 하거든요. 이미 혈당이 오르기 쉬운 상태인데 여기에 바로 밥이나 빵을 드시면 혈당이 한 번에 치솟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챙기는 게 있는데요. 아침 식사 20분에서 30분 전에 올리브유를 한 스푼 먹는 거예요. 올리브유에 들어있는 불포화 지방산이 위 배출 속도를 늦춰줘서 밥을 먹어도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는 걸 미리 막아줍니다. 거창한 준비 없이 한 스푼으로 하루 혈당의 출발점을 잡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 식사로는 저는 요즘 삶은 달걀 2개에 양배추를 곁들여서 먹고 있습니다. 거기에 견과류 한 줌이나 방울토마토 몇 알을 추가하시면 훨씬 더 좋습니다. 씻어서 바로 드실 수도 있고 준비할 것도 없는데 식이섬유에 항산화까지 생길 수가 있어요. 탄수화물보다 단백질과 식이섬유로 하루를 열면 우리 몸이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방향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되거든요. 식사 순서 바꾸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채소 먼저 먹고 밥은 나중에. 맞는 말이긴 한데 오늘은 그것 말고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흰쌀밥을 현미나 잡곡으로 바꿔보세요. 당장 100% 다 바꾸실 필요는 없어요. 밥솥에 현미 조금 섞는 거,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두 번째, 아까 김밥이 혈당이 안 좋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김밥을 아예 못 드시면 너무 섭섭하잖아요. 그래서 소개해드릴 게 바로 키토 김밥입니다. 밥 대신에 계란 지단을 깔고 많은 김밥인데요. 만드는 법도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계란 2개에서 3개를 풀어서 팬에 넓게 펴서 지단을 만들어 주세요. 김 위에 밥 대신 계란 지단을 깔고 당근, 깻잎, 단무지, 오이 같은 속재료를 올리고 돌돌 말아주시면 됩니다. 취향에 따라 참치나 닭가슴살을 넣으시면 훨씬 더 좋아요. 탄수화물은 확 줄이고 단백질은 꽉 채운 혈당 관리 최고의 한 끼입니다. 김밥 드시고 싶을 때 이걸로 대신해 보세요. 오늘 말씀드린 것들 한 번에 바꾸려고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씩만 바꿔보세요. 아침에 올리브유 1스푼, 흰쌀밥에 현미 1줌, 밥 먹고 나서 10분 동안 걷기. 이 작은 것들이 쌓이면 혈당이 달라지고 몸이 달라집니다. 혈당 관리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영상에서 딱 하나만 실천해 보시는 것, 그게 바로 시작입니다. 여러분, 스트레스 받으면 피가 어떻게 변하는지 아시나요? 설탕물처럼 끈적끈적해집니다. 미국에서 진행된 연구가 있어요. 건강한 성인 44명한테 20분 동안 스트레스를 준 작업을 시켰더니 그 짧은 시간 안에 혈액 점도가 올라가고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졌습니다. 단 20분 만에요. 오늘은 왜 스트레스가 피를 끈적하게 만드는지, 그리고 이걸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스트레스를 받으면 피가 끈적해질까요? 이건 우리 몸의 생존 본능이에요. 몸이 위험한 상황이라고 판단하면 자동으로 비상모드에 들어가거든요. 원래 이 반응은 사바나 초원에서 맹수한테 쫓길 때 쓰라고 만들어진 겁니다. 호랑이가 쫓아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죽어라 도망쳐야겠죠? 근데 도망치다가 다칠 수도 있잖아요. 긁히고 찢기고 피가 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몸이 미리 대비를 합니다. 피브리노겐이라는 혈액 응고 단백질을 늘려서 피를 끈적끈적하게 만들어요. 다쳐도 피가 빨리 굳도록 준비하는 거죠. 연구에 따르면 피브리노겐이 올라가면 혈액 점도도 같이 올라가는데 이 상관관계가 통계적으로 아주 유의미하게 나왔습니다. 문제는 현대인들입니다. 상사한테 혼나도 자식이 말 안 들어도 돈 걱정을 해도 몸은 똑같이 반응합니다. 맹수한테 쫓기는 것처럼요. 그런데 우린 맹수는 없잖아요. 호랑이가 쫓아오는 것도 아니고 진짜 목숨이 위험한 것도 아닌데 몸만 비상사태예요. 어르신들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뉴스 보면서 짜증나고 은행일 보러 갔다가 기다리느라 스트레스 받고 자녀한테 연락 안 오면 걱정되고 이런 게 다 스트레스입니다. 그때마다 몸은 위험해, 도망쳐야 돼 하고 반응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도망치세요? 아니죠. 그냥 앉아 계시잖아요. 바로 이게 문제입니다. 몸은 뛸 준비를 다 해놨는데 안 뛰니까 준비해 놓은 게 고스란히 몸에 쌓이는 거예요. 스트레스 연구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한스 셀리에 박사가 1936년에 이미 밝혀낸 사실입니다. 스트레스 상황에서 혈압이 오르고 혈당이 오르고 혈액 응고가 쉬워지는 건 전부 도망치기 위한 준비라고요. 안 움직이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피떡이 생깁니다. 끈적해진 혈액이 좁은 혈관을 지나가면서 뭉칩니다. 혈전이라고 하죠. 원래는 적혈구들이 하나하나 부드럽게 흘러가야 하는데 피브리노겐이 많아지면 적혈구끼리 서로 뭉치게 돼요. 연구에 따르면 피브리노겐이 적혈구 표면에 붙으면서 덩어리를 만든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뇌로 가면 뇌졸중, 심장으로 가면 심근경색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혈관이 늘습니다. 스트레스 받으면 혈압도 올라가거든요. 빨리 혈액을 보내려고 혈관을 수축시키니까요. 그런데 이 높은 압력을 계속 버텨야 하니까 혈관이 딱딱해집니다. 탄력이 없어지는 거죠. 자, 세 번째, 소화가 안 됩니다. 스트레스 상황에서 몸은 소화기로 가는 혈류를 줄여버려요. 연구에 따르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복통을 겪을 확률이 3배나 높았습니다. 어르신들 중에 나는 스트레스 받으면 소화가 안 돼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게 바로 이거예요. 단순히 기분 문제가 아니라 진짜 혈액 상태가 바뀐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자, 답은 정말 간단합니다. 몸이 원하는 대로 해주면 됩니다. 몸이 왜 피를 끈적끈적하게 하고 혈압을 올렸겠어요? 근육을 쓰라고 도망치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근육을 쓰면 됩니다. 자, 운동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끈적해진 피를 근육이 다 빨아들입니다. 스펀지가 물을 쫙 빨아들이듯이 큰 근육들이 혈액을 막 갖다 쓰는 거예요. 점도가 좀 높아도 문제가 안 됩니다. 어차피 전부 다 쓰니까요. 혈압이 올라간 것도 마찬가지예요. 높아진 압력을 혈관이 혼자 버티면 부담이 되지만 근육이 혈액을 빨아주면 그 압력이 분산됩니다. 그리고 운동을 하면 혈관 내벽에서 산화질소라는 물질이 분비돼요. 이게 혈관을 부드럽게 이완시켜줍니다. 한국에서 진행된 연구에 따르면 운동 후에 혈압이 떨어지는 가장 큰 이유가 산화질소 분비 증가와 말초혈관 저항 감소 때문이라고 해요. 자, 운동이 끝나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계단 좀 오르고 나면 처음에 힘들어도 끝나고 나면 기분이 좀 나아지지 않으세요? 어깨가 좀 펴지고 머릿속이 좀 맑아지는 느낌이에요. 근데 그게 착각이 아닙니다. 진짜로 몸의 상태가 바뀌는 겁니다. 삼성 서울병원 자료에 따르면 운동 후에 수축기 혈압이 5에서 8mHg 정도 떨어지고 이 효과가 무려 11시간에서 12시간 동안 유지된다고 합니다. 이완기 혈압도 6에서 8mHg 떨어지고 6시간에서 8시간 유지되고요. 운동을 끝내는 순간 몸이 신호를 받습니다. 비상사태 끝! 이제 안전해! 그러면 혈액 점도를 올리던 것도 멈추고 혈압을 높이던 것도 멈추고 다시 평상시로 돌아갑니다. 교감신경이 억제되고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서 몸 전체가 이완 모드로 전환되는 거죠. 그래서 운동은 하루에 한 번씩 몸에게 괜찮아, 안전해 라고 말해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혈압 높으신 분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병원에서는 격한 운동 하지 마세요 라고 하는데 막상 산에 갔다 오면 혈압이 오히려 떨어지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큰 근육들이 혈액을 다 빨아들이니까 혈관에 가는 부담이 줄어드는 겁니다. 운동이 완충작용을 하는 겁니다. 국내 연구에서도 고혈압 환자들이 60% 강도로 운동했을 때 가장 효과적으로 혈압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운동 후 심박수는 올라가 있는데 혈압은 떨어져 있었거든요. 이건 말초 저항이 감소했다는 증거입니다. 물론 아무 준비 없이 갑자기 격하게 뛰면 안 됩니다. 워밍업하고 스트레칭하고 천천히 강도를 올리면 몸이 다 적응합니다. 혈압 높다고 운동을 아예 안 하는 건 오히려 혈관을 더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운동하면 효과가 좋을까요? 제가 추천드리는 건 계단 운동입니다. 영국 이스트 앵글리아 대학에서 약 50만 명을 분석한 연구가 있어요. 계단 오르기를 꾸준히 하면 조기 사망 위험이 24% 줄고 심장마비나 뇌졸중으로 사망할 위험이 39%나 줄어든다고 합니다. 하버드 의과대학 연구에서도 일주일에 20층 이상 걸어 오르는 사람들이 20층 미만으로 오르는 사람들보다 사망률이 21% 낮았어요. 하루에 8층 이상 오르면 심혈관 질환 사망 위험이 33% 줄어든다는 결과도 있고요. 칼로리 소모도 확실합니다. 30분 기준으로 빠르게 걷기가 120칼로리인데 계단 오르기는 221칼로리예요. 거의 2배입니다. 특히 겨울에 딱 좋습니다. 밖에 안 나가도 되고 날씨 영향 안 받고 눈 뜨자마자 할 수 있거든요. 아파트 계단이면 충분합니다. 내려올 때는 엘리베이터 타시면 무릎 부담도 줄일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조심하셔야 할 것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릎이 안 좋으신 분들은 계단 오를 때 자세가 중요해요. 핵심은 뒷발 무릎을 끝까지 펴는 겁니다. 무릎이 굽혀진 상태로 체중을 받으면 관절에 하중이 많이 걸려요. 근데 무릎이 쫙 펴지면 체중이 뼈를 타고 일직선으로 내려가서 인대 부담이 줄어듭니다. 상체도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올라가 보세요. 중력 방향으로 수직을 유지하는 게 가장 부담이 적습니다. 처음부터 무리하지 마시고 3층만 오르고 내려보세요. 그것도 늘면 2층만요. 중요한 건 매일 하는 겁니다. 한 번에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조금씩이라도 매일 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정리하자면 스트레스 받으면 피가 끈적해지고 혈압이 오르고 혈당이 오릅니다. 이건 몸의 생존 본능이에요. 도망치라고 준비해 놓은 건데 우리가 안 움직이니까 다 몸에 쌓이는 겁니다. 해결책은 운동입니다. 운동을 하면 근육에 끈적끈적한 피를 다 갖다 쓰고 높아진 압력도 분산시킵니다. 계단 운동을 특히 추천드립니다. 하루에 5층만 올라가도 심혈관 질환 위험이 20% 줄어든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걷기보다 칼로리 소모도 2배입니다. 매일 받는 스트레스, 운동으로 그 신호를 꺼주세요. 자, 오늘 바로 시작하는 겁니다.